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히포크라테스 청취자 여러분. 박쌤 박재영입니다.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도 새해를 준비하는 일 중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 희구라는 송구영신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청려의사가 선정한 의료계 10대 뉴스, 그리고 10대 뉴스에는 못 들었지만 꽤 기억에 남는 자잘한 뉴스 10개, 언저리 뉴스 10개 이렇게 모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느끼셨겠지만 오늘 김선욱 변호사는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뭐 굉장히 바쁜가 봅니다. 전화상으로라도 일단 청취자분들께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변 안녕하세요. 네, 박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선욱입니다. 아유, 네. 오늘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좀 저도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건 변호하느라고 지금 대구 내려가기 직전입니다. 아유, 돈 많이 버세요. 아, 예. 네. 돈이야 항상 되는 대로 버는 거죠. 예. 난 또 항상 많이 벌고 있다는 줄 알고. 돈을 싹싹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나눠줘요.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데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오늘은 의료계 10대 뉴스, 그리고 언저리 뉴스, 뭐 이런 네. 것들로 송년 특집 방담 저희끼리 진행할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그래도 네. 청취자분들께 송년 인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올 한 해 있었던 일 중에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세요? 네, 우선 우리 청취자 히포크라테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최근에 법인형 사무장 병원들에 대해서 네. 사기죄로 의유를 해서 이게 이제 실형까지 선고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3년 전부터 계속 지속해 왔지만은 리베이트 사건들 중에서 좀 규모가 크게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네. 또 구속이 됐던 리베이트 사건이 특히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공적으로는 그렇고 사적으로는 뭐 기억에 남는 일, 좋은 일 뭐 없었나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히포크라테스의 사측 MC가 아니라 공정한 외부 인사로서 MC가 된 것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이죠. 예. 네. 아니 뭐 그 얘기 하라고 물은 건 아니었는데 뭐 어쨌든 네네. 알겠습니다. 며칠 안 남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에 봐요. 네, 박쌤도 건강하시고 네. 내년에는 사측만 옹호하는 MC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료계 일반에 대해서 공정한 시각을 가지시는 MC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이거 잘리는가 모르겠네, 이 멘트. 네. 네. 건강하세요. 네, 잘 내려가세요. 네네. 네. 자, 오늘 김변이 함께 하지 못한 대신 청려의사 신문의 송수연, 문성호 기자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두 기자는 올 한 해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먼저 송 기자? 네. 저는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최근에 있었던 일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원격 의료랑 영리병원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전국 의사들이 2만 명 모인 걸기대에서 협 노한교 회장이 자해했던 사건? 네.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네. 문 기자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복지부 출입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세종시로 복지부가 이전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문 기자 세종시 지금 한번 갔었나요? 아직은 못 갔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송년이니까 이번 주에 지금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해나 가볼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갔다 온 다음에 거기 새집 냄새 다 빠졌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그랬는데 박쌤은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신지요? 저는 뭐니 해도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죠. 하나가 이 개념 의료 출간. 네. 청취자분들은 이미 거의 다 이제 읽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네. 두 번째는 저도 이 히구라의
MC를 시작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 어쨌든 다들 2013년 한 해 동안에 크고 작은 또 즐거운, 슬픈, 골치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2013년을 저희와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의사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대 뉴스만 선정해서 발표하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10대 뉴스라고 할 만큼 큰 사건은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굉장히 기억할 만하고 또 뭐 곱씹어 볼 만한 뭐 의미도 있고 사연도 있는 이런 자잘한 뉴스들을 또 10개 모아서 청년의사 선정 10대 언저리 뉴스 이런 것도 저희가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송년호를 이미 다 찍어서 배포를 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두 기자 모시고 10대 뉴스 그리고 언저리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송 기자, 10대 뉴스, 언저리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 한 해, 그러니까 올 한 해죠, 아직은. 올 한 해 있었던 기사들, 써였던 기사들을 쭉 스크리닝 하고요. 네. 그중에 이제 1차적으로 기자들이 각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선정된 걸 1차적으로 뽑고 그 1차적으로 선정된 목록을 편집회의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가장 큰 사건이었던 10대 뉴스를 고르고요. 그 위에 10대 뉴스에 끼지 못하지만 그나마 좀 재미있기도 했고 의미 있는 사건들은 언저리 뉴스로 분류해서 나눠서 선정하죠. 네. 네. 보통 우리 10대 뉴스는 그래도 쉽게 정하는 편인데 언저리 뉴스를 더 어렵게 정하죠. 네, 언저리 뉴스 정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네. 의료계 10대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언저리 뉴스도 뒤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중요도가 아닙니다. 그냥 순서 없이 10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맨 먼저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에 2만 의사 거리로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문성호 기자? 네. 네, 복지부 출입 기자인데 네,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과 이 2만 의사들이 집회를 연 것, 이거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먼저 복지부가 지난 10월 29일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게 18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됐던 거였는데 이게 격오지나 이제 교도소 이런 데에 의사 환자 간에 이제 원격 의료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2010년에 잘 안 됐던 게 대형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1차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했어요. 네, 뭐 예상했던 바이기도 한데 정부에서는 그 2010년에 가장 반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때문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대상을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좀 제한하긴 했는데 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조금 열어놨던 것도 있고 해서 좀 의료계가 반발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접근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그 진짜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 그리고 교통도 발달하고 뭐 의료기관도 엎어지면 커다할 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특수한 지역을 빼면 의료기관이 뭐 다 있다시피 한데 그 원격 의료가 정말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들은? 저는 뭐 제한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한적으로라는 건 정말 의료기관을 갈 수 없는 곳, 뭐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독도 경비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원격 의료를 경찰병원이랑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는 허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면적으로 푸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다른 중요한 사람도 많은데 지금 당장 이걸 이렇게 반발을 뚫고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 처음에 이 내용이 불거졌을 때 신문사 내부에서 회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이장님 댁에 뭐 특수한 단말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원격 의료를 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하는 건가? 라는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장님 댁보다 보건지소가 더 가깝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약을 또 처방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약은 또 타러 약국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원격으로 택배하는 부분은 택배는 금지됐으니까. 의약품 금지됐으니까. 택배 배달인데. 네, 의약품 택배까지 됐으면 약사회도 또 몇만 명 모여서 그렇죠. 시위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원격 의료가 꼭 필요하냐라는 또 의견도 있고, 뭐 어쨌든 의사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정부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정부 복지부가 이걸 추진하는 게 창조경제 이 뭐 아이템을 하나 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이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복지부 내부의 그 공무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기대가 정말 큰가요?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되니까 뭐 한번 해보는 그냥 뭐 좀 해보는 이런 차원인가요? 분위기가 어떻게 이게 느껴집니까? 원래는 이제 복지부의 그 원론적인 입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절묘하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뿐이다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어보긴 했군요. 이게 창조 경제랑 관련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0년에도 추진했던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네. 없다. 이게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자, 한 가지 얘기만 너무 오래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격 의료 추진과 집회 관련 내용은 지난번 희구라 32회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요.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10대 뉴스로 선정된 것은 제목이 이렇네요. 의료계 삼킨 대형 리베이트, 쌍벌제 무용지물. 자, 리베이트 사건이 연달아서 여러 차례 터졌습니다. 네, 이게 뭐 올해만의 뉴스는 아니고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 10대 뉴스를 뽑았을 때도 이 리베이트 문제가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올해는 더욱이 그 2010년에 리베이트 쌍벌제,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의사도 처벌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 벌어진 대형 사건이어서 좀 더 주목을 받기도 했고 충격도 안겨주기도 했었죠. 네. 대표적인 게 국내 1위 제약사인 그 동아제약에 연관된 리베이트 사건이었는데요. 동영상 강의를 리베이트 수단으로 사용했다, 뭐 그래서 신종 리베이트다 이러면서 좀 시끄러웠죠. 네. 네. 신종 리베이트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일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판결문까지 다 읽었지 않습니까? 네, 판결문을 보니까 이게 어떤 정말 세세한 기준을 갖고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정말 짧게 강의하고선 그에 비해 너무 큰 보수를 받은 의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네.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맞을 것도 같아요. 근데 네.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동아제약이 속였다, 이게 리베이트가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찍게 해놓고서 나중에 와서 이렇게 뒤통수 쳤다, 뭐 이런 게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뭐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뭐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많이 들으실 텐데, 누가 봐도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대가가 크다 이러면은 일단 리베이트가 아닐까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건 말고도 굉장히 여러 건의 사건들이 불거졌는데요. 뭐, 문 기자 좀 몇 개 더 소개해 주시죠. 동아제약뿐만 아니라 대웅제약, 삼일제약, 동아약품 등 국내 굵직한 제약사들이 쌍벌제 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연루가 됐는데요.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사건도 터졌죠? 네, 지난 11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고 12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38명과 병원 32곳을 적발해 이중 의사 9명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직원 3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12억 8천만 원. 이게 뭐 의료기기 관련이긴 하지만 국내 의료계 역사상 리베이트 단일
사건 규모로는 가장 큰 액수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의사 9명 그리고 직원, 의료기업체 직원 3명이 구속됐죠? 네, 구속 기소됐죠. 네, 뭐 앞으로 이제 재판이 더 진행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실제로 쌍벌제 시행 후에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이미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올해는 208명이나 될 정도로 이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받아서 처벌받은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새해에는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소식은 좀 적게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리베이트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려는 또 움직임까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글쎄요, 뭐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구조적인 원인들이 다 숨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겠죠. 네, 그래도 뭐 점차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10대 뉴스에 선정된 것은요. 3대 비급여 개선 추진으로 인해서 병원계가 절망에 빠졌다 이런 내용인데요. 역시 별로 듣기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대 비급여 개선 추진은 뭐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정부가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그 원격 의료가 주로 개원가의 반발을 사는 것이라면 3대 비급여 개선 문제는 주로 병원계, 특히 이제 큰 병원들에게 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겠는데요. 3대 비급여 개선 추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왔나요? 3대 비급여라고 하면 상급병 진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네. 이렇게 그러니까 환자의 본인 부담이 좀 큰 걸 3대 비급여라고 흔히 하는데요. 네. 현재는 상급병 진료와 선택진료비 건은 정부가 1안과 2안 2개씩 안을 발표해 놓은 상태고요. 간병비는 아직까지는 시범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발표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원래 계획대로 말하자면 올해 말에는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아마 내년 돼야 이제 새해 돼야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올해가 며칠 남긴 했는데 뭐 이사도 갔고 복지부에서 연내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죠? 그게 이제 말로는 12월 내로 발표를 하겠다고 연초부터 약속을 해왔는데 이게 상황이 이제 병원계의 반발이 너무 크다는 걸 인식해서 내년 초까지 일단 논의를 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 가지 그 비급여 중에서 그래도 좀 쉬운 게 선택진료비 관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게 이 상급병실료 문제인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개선하겠다는 건지 예측조차 하기 힘든 또 다른 큰 골칫거리가 이 간병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선택진료비하고 상급병실료에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든 간에 몇 가지 모델은 나왔습니다만은 간병비는 아직까지 전혀 없죠. 모델 자체도. 네, 꾸준히 시범사업만 하고 있죠.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3대 비급여 문제를 완전히 혹은 대폭 급여화해서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듣기는 상당히 그럴듯합니다만은 뭐 가능할까요? 이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뭐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괜찮은 안이거든요. 네. 병원비를 낼 때 상급병 진료와 선택진료비 또 부담이 크지만 간병비 같은 경우도 간병인을 두자고 하면 뭐 한 달 월급을 내놔야 될 정도로 부담이 크니까 이걸 개선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확 메리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쪽 구조를 좀 들여다보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 재정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요. 병원들이 그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은 또 어떻게 보전해 주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상급병실료를 보전을 해주면 다들 이제 뭐 1인실, 2인실 가고 싶어 할 테고 지금보다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급병실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병원들도 1, 2인실을 더 많이 만들 테고.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그동안 그래도 분명히 6인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인실 사용하는 분들한테 돈을 걷어서
1인실, 2인실 쓰는 분한테 보태주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측면도 있고요. 간병비 같은 경우는 더 심해서 간병비를 급여해주면은 지금 가족들이 이 힘들게 간병하고 있는 분들도 다 빠지고 이제 네, 국가가 알아서 해줘라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 돈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참 난감한데. 이게 모든 문제가 돈 문제인데 결국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건 없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는 거고 처음엔 혹했던 국민들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 가지를 급여 혜택을 확 올리는 대신에 송수영 기자 본인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한 1.5배로 늘리겠다. 그러면은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병원을 별로 안 가는 건강한 나중에 국민이기 가겠죠. 때문에. 나중에. 나이 먹어서 가겠죠. 네. 1.5배? 1.5배까지나요? 아니 지금 왜 1.5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보험료율이 그 소득의 한 4% 정도 평균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최소 6% 이상 낸단 말이죠. 8% 뭐 이렇게 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나라하고 만약에 맞추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뭐 1.5배가 아니라 2배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문성호 기자는 지금 건강보험료 한 2배로 올린다. 3대 비급여는 다 급여화한다. 이러면은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건강보험료를 올린다 그러면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직장인들이 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 상당하거든요. 4대 보험료가.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나는데 그걸 더 올린다고 하면 직장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집안에 크게 아프신 분 없으셨죠, 그동안? 저는 입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실제로는 모자란다. 그리고 큰 병 걸리신 분들은 건강보험 혜택이 너무 적어서 힘들다. 뭐 이런 거 우리 또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뉴스 제목은 이렇네요. 맞는 것도 모자라서 성추행범 의심까지. 자, 이것은 의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통을 터뜨렸던 사건인데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폭행 문제 이 건과 또 최근 들어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인데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성추행이나 이렇게 의심을 받아서 만약에 실형까지 받거나 하면 앞으로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그런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흔히 아청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 법 때문에 지금 의료계가 진료실 안에서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없다, 마음 놓고 진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은 이 의사가 진료실에서 폭행당하는 경우에 그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은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고요. 네, 안 됐죠. 그 복지위 통과도 이번에 못한 거죠. 얼마 전에 네, 상정은 됐지만. 네,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그 환자 전체 의사 특검법이다 이런 반발 때문에 무산됐죠. 네, 그럼 내년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청법은 이미 이제 통과가 돼서 네, 이미 시행이 시행되고 되고 있는 있습니다. 법이죠. 그래서 현재 범죄 저희가 어떻게 되죠?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근데 네네. 사실 뭐 의사도 그렇고 다른 의료인들, 보건의료인들은 병원 아니면은 딱히 취직할 때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10년 동안 아예 이제 이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는 뭐 이런 상황인데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가혹한 처벌인 것 같지만 또 환자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다시 또 다른 환자를 맡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국민 정서는 이 아청법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 이런 관련된 사건들이 좀 많았잖아요. 수면 네. 내시경 하면서 이제 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던 의사들이 뭐 적발돼서 처벌받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기는 한데 어느 집단이나 변태는 있기 마련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진짜 변태들을 우리가 보호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의료계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사실은 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 선의의 피해자라는 게 뭐 이런 거죠. 뭐 본인은 전혀 그러한 나쁜 의도가 없이 진찰을 하고 뭐 이 진료 행위의 특성상 뭐 은밀한 부위를 보거나 만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환자가 일부러 혹은 뭔가 오해해서 혹은 뭐 어떤 또 다른 특별한 뭐 목적을 가지고 이 의사가 나를 추행했다라고 주장했을 때 의사가 방어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죠. 네,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의료계는. 네, 이 법이 시행된 게 2012년 8월인데요. 2012년 8월이요. 8월 그때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도 조금 우려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반감이 크진 않았는데 점점 반감이 커지는 이유가 진료 현장에서 그렇게 우려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촉진이라고 하잖아요. 의사가 환자의 신체 접촉을 하면서 진단을 내리고 이런 걸 당연한 진료 행위인데 이걸 좀 오해하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냥 외래 진료를 볼 때는 여성 환자가 치마를 입고 오면 그냥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는 정도의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하면 이제 촉진을 가지고 오해가 생겨서 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건들이 터지고 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해서 뭔가 대응책을 대응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행동 요령 같은 걸 좀 만들고 있다죠.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좀 진료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게 아청법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진료하면 좋다라는 가이드라인 정도 그걸 만드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도 보호하고 환자의 오해도 좀 피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뭔가 나쁜 행동을 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걸 또 이 피해를 보는 환자가 대처할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5번째로 선정된 뉴스는 부실교육 관련된 뉴스네요. 서남대, 관동대 부실교육으로 의료계 먹칠 이런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요. 올해 이 의과대학 부실교육에 관한 이 문제가 뭐 역사상 가장 크게 부각됐던 한 해 같은데요. 일단 서남의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폐과한다고 그랬는데 신입생을 뭐 또 모집했다면서요? 네, 2014년도 수시 모집도 진행했고요. 또 정시 모집도 하고 있고요. 그 폐과했다고 정부는 결정을 했는데 그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 신입생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약간 좀 용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렇게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교육부도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다 그 애매한 상황이어서 그런데요. 교육부가 처음에 그 서남 의대는 폐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긴 했는데 단서 조항을 좀 달았어요. 현재 그 서남 학원이랑 그 교육부랑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1심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서남 의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그 1심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법원은 왜 판결을 안 내리는 거예요? 11월 원래 중순으로 예정되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게 11월 중순에 판결 난다는 얘기를 한 8월, 9월 그때쯤부터 들은 것 같은데 지금 12월 중순도 지나갔고 이제 해가 바뀌기 직전인데 아직도 법원 판결이 안 났고 그러면은 지금 뭔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은 내년도에도 신입생은 들어오겠네요? 이미 뭐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그 서남의대 쪽에서도 이미 수시 모집을 했고 정시 모집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또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그럼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 구조상 의대만 졸업해서 국시를 봐서 면허만 따면 의사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굳이 어디 의대 출신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서남의대가 폐지된다고 해도 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구제해주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다른 의대로 전학 조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단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지 않느냐 이런 심리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아마 경쟁률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남의대 쪽은. 네. 그래서 지금 의료계나 정부에서는 부실의대를 졸업하면은 의사국가고시를 아예 못 보게 응시 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법은 이미 통과를 해서 시행은 2017년부터 시행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게 거기 법조항에 보면은 부실의대를 판정할 수 있는 기관을 이제 정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지금까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그 부실의대나 뭐
교육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의평원에 대한 인정을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그 조항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의평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17년부터 적용이라고 했는데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이냐, 네, 2017년 졸업생부터 적용이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교육부에서는 입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있고.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이면 그 몇 년이에요? 이게 6년, 7, 8, 9, 10, 11, 2020 몇 년도까지 네. 그때까지 해결 안 돼. 앞으로 10년을 더 이 서남의대가 현재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렇죠. 뭐 지금 바라는 거는 서남의대가 개가천선하여 아. 학생들의 의학 교육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뭐 이런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더 안타깝기도 해요. 네. 정말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부실한 정말 무슨 저 재수학원 수준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만 열심히 이게 책만 보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는 그 국가고시 자격 시험만 붙은 그런 의사가 우리 동네에 와서 나를 진료한다. 그러면 거기 가겠느냐 마음 놓고.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자칫하면은 정말 흔히 하는 말이지만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좀 빨리 복지부든 교육부든 또 뭐 좀 열심히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동의대는 동양교육 이런 문제로 또 시끄러웠는데 관동의대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관동의대는 서남의대랑은 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관동의대 같은 경우는 그 임상실습 교육을 받는 병원, 그러니까 흔히 교육병원이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이 교육병원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1차적으로 문제가 된 게 관동의대는 현재 부속병원이 없는 상태여서 현행법상 부속병원이 없으면 매년 그 정원을 감축당하는 페널티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한 2차례 정도 이미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부속병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부속병원 대신 협력병원을 맺어서 명지병원에서 그 임상실습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급하게 이제 다른 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있는 병원 자체가 기존의 학생들을 가르쳐 보지 않은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교육 환경도 문제인 거고 그만큼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 문제인 거고 뭐 네. 그렇죠. 광명성해병원에서 네. 올해 어쨌든 교육을 받았는데 그 지난번에 그 몇 회였나요? 히구라 30회에서 안덕선 의평원 안덕선 원장님 나오셔서 원장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그 학생을 교육하는 거는 레지던트를 수련하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고 이게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이라고 해서 의과대학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에 또 어디서 교육을 받게 될지 아직까지도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단식 농성까지 했던 상황도 벌어졌었고요. 그 의과대학 학생의 학부모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이런 일이 전 세계에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뉴스였는데요. 하여튼 이 두 학교 말고 나머지 학교들은 현재 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는 없지만 의학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이 두 개의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 하루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로는 포괄수가제 확대 논란이 있네요. 종합병원 이상이 직격탄을 맞았다고요? 네, 의료계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까지 이제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산부인과 쪽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고요? 네,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이게 건정심이 의결이 되고 나서 이게 복강경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이제 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계속 선시행 후보안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시행 먼저 하고 나서 한 반년 지났는데요. 후보완된 게 있습니까? 뭐 포괄수가 협의체라고 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보완을 앞으로 해보자라고 네. 이제 논의를 하는 단계인 일단 거죠.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네. 생기면 뭐 1년 뒤에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복지부는 항상 선시행 후보안 기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내장이 이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안과 개원이들 중에 일부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그 안과 같은 경우 개원이는 1년 전부터 이미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돼서 시행이 됐는데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기도 하고 당시 안과가 워낙 좀 부유안과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수가도 좀 깎였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 자체를 좀 기피하는 과들이 생겨나고 백내장 수술 기피하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안과 의사를 통해서 들어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인근에서 받을 수 있는 의원이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 산부인과 쪽에서 가장 이 포괄수가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예를 들었던 게 이제 유착방지제 이거의 사용인데요. 뭐 유착방지제라는 게 이제 외과 수술을 할 때 배를 열었을 때 그 나중에 수술 후에 장들이나 이런 이 복강 내의 기관들이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예방적으로 이렇게 쓰는 약인데 그거가 이제 포괄수가제가 되면서 사용량이 확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유착방지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에 따르면은 매출이 확 줄었다고. 네, 했습니다. 확 줄었다고 네. 그러죠. 뭐 얼마나 줄었다고 그러던가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절반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정도로 진짜 확 줄었다고 얘기하는 정도. 그 일선에 수술하는 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착이 잘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환자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 유착 방지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는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의학적인 요인보다는 다른 뭐 환자가 요구한다든지 다른 비용과 관련된 뭐 이런 측면이 더 크다고 하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이 DRG가 적용되면은 유착 방지제는 아무도 안 쓸 거다 했는데 반으로 줄었으면은 반 정도는 그래도 쓰고 계시네요.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익이 안 남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쓰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도. 예전에 보도가 됐었지만은 환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비용을 더 내고 유착 방지제를 쓸 수는 없게 된 거죠, 이제는. 그렇죠. 네. 불법으로 삭감당할 거예요, 아마. 네, 포괄수가제가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 지금까지 이제 시행하는 이런 일부분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고 좀 보완책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죠. 자보심사를 심평원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것도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겠네요. 네, 정부는 지난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자보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모두 이관했습니다. 이게 자보심사의 경우는 건강보험과 달리 이 법률적 기록이 남는 점과 심평원 권한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의료계에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그 전에는 누가 심사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손해보험협회 쪽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정확한 명칭이 떠오르진 않는데 위원회를 별도 설립해서 거기에 의료계 인사도 참여를 하고 해서 심사를 했었죠. 그 의료계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심평원이 맡게 되면 좀 더 삭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낮은 수준의 진료밖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제일 우려 사항이었는데 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네, 그거 자체가 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자동차 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랑 그냥 일반 환자들이랑은 그러니까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준이 좀 달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의료계 입장인 거죠. 아무래도 그 교통사고 환자들은 좀 더 충분한 진료를 받기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데 이 기준 잣대를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일반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잣대처럼 까다롭게 할 거다. 그래서 우려가 있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크게 문제됐던 부분은 기준 부분도 있지만 심평원으로 이관되면서 이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일이 점점 연장이 돼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삭감도 문제지만 돈을 늦게 준다는 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즉각 나왔던 돈이 뭐 최대 2달까지 미뤄지면서 나오다 보니까 일부 뭐 영상의학과나 이런 쪽이나 뭐 개원가,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받는 개원가 쪽에서는 당장 들어와야 되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경영난이 겹쳐서 100% 이 자보심사비 때문은 자보진료비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문을 닫는 곳이 나올 정도로 그 지연 문제가
시급했었는데요. 네. 그 심사평가원의 인력은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의 이제 심평원에서 신입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자보 심사를 위한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뭐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 카센터라는 네, 얘기가 저도 있었다면서요. 그건 뭔가요? 신문에 안 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 카센터를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하는 그 곳을 그 내부에서는 카센터라고 부른대요. 심평원 내에서 네, 그렇게 심평원 부른다는 내에서는 거죠? 직원들끼리 네. 카센터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뭐 좀 약간 기피하는 과라고도 하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심평원도 부서를 지역 지방으로 심평원 자체가 이전하잖아요. 네네. 원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네. 원주로 이전하는데 내년에 2014년에 네, 옮기는 거죠? 네. 근데 이 카센터 흔히 카센터라고 부르는 이곳은 서울에 남아 있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직은 뭐 결정되진 않았다고 확정되진 하는데 않은데 그런 얘기가 나돌면서 오히려 막 좀 인기 있는 과로 다시 역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환자 안전법 제정 목소리가 거셌다. 그리고 인식 변화라는 성과가 있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환자 안전법이라는 거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법률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는 거죠. 네,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벌써 한 3년 지난 일이죠. 네, 정종현 군 사망 사건이 있은 지 3년 흐르면서 이제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 환자 안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또 의료계 내에서도 환자 안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커지고 있고요. 실제 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곳에서 진행하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문자 청원 운동 등에 시민이 1만 명 넘게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환자 안전, 병원 안전, 환자 안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덜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던 그렇죠. 주제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쟁점이 뭐가 있나요? 이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환자 안전에 있어서는 보고 체계라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네. 보고 체계를 갖추다 보면은 이 보고한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에서 이제 법으로 아예 제정해 놓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이 보고라는 게 좀 자신이 잘못한 걸 얘기해야 되고 그걸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의료계와 조금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면은 어딘가에 뭐 인건비가 됐건 뭐 시설이 됐건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 줄 것이냐 뭐 이런 그 쟁점도 부분도, 있을 네, 거고요. 아직 그다음에 환자 안전법 이 보고 체계라는 게 실제로 사고가 난 거 말고도 사고가 날 뻔한 경우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뭐 예방 체계를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고를 많이 해줘야 이 법의 실효성이 나타나는데 보고했다가 자칫 불이익을 받을지도 그죠. 모른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주지 않으면은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효과를 나타내기 힘들 거다. 뭐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환자 안전법. 굉장히 뭐 쉽게 지금 짧게 얘기하기는 좀 복잡한 얘기긴 했는데요. 2014년에도 아마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되지 않을까. 지금 몇 군데 의원실에서 이제 법안도 준비하고 있고 한 걸로 아는데요. 내년에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히구라에서도 예전에 다뤘었죠. 네, 시즌 2에서 다뤘습니다. 히구라가 사실 뭐 안 다룬 문제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요. 네. 네, 2014년에 환자 안전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요. 9번째는 홍준표 때문에 진주의료원 죽었는데 지방의료원은 살았다. 이런 거네요. 이 진주의료원 논란이 지난 언제죠? 2월이던가요? 2월부터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발표하고 나서 공식 6월에 공식 이제 폐업 결정이 난 거죠. 네. 지금 폐업된 거죠? 네, 폐업은 됐습니다. 그 당시 폐업을 막기 위해서 시민단체부터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말렸는데 홍준표 지사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뚝심이 대단한 거죠. 뚝심, 하여튼 어떤 의미로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뚝심 하나는 확실한 것 같고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좀 중앙무대에서 잊혀지는 이름이 아닐까 이랬는데,
일단 존재감은 부각시켰습니다. 근데 뭐 긍정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주 의료원은 죽었지만 거꾸로 그로 인해서 다른 지방 의료원들에게는 뭔가 이익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국회에서 이제 공공의료 정상화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진주 의료원에 대한 이런 폐업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의료원에 대한 뭐 지원 정책 이런 걸 다시 만들고 해서 거의 뭐 진주 의료원 때문에 지방 의료원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지원 정책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지사가 맘먹으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문을 닫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이제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아직 바뀐 건 아니죠? 바뀌었어요. 일단 바뀌었고요. 아, 바뀌었어요, 그렇게? 네. 네. 복지부의 승인을 거쳐야지만 이제 지방의료원 폐업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뭐 좀 더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조치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논란 가지고 해서 나왔던 얘기가 착한 적자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생겼잖아요. 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쓴 말인데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공공의료를 수행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적자여서 착한 적자다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공공의료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네, 착한 적자가 분명히 있긴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적자가 다 착한 건 아니라는 거가 그렇죠. 또 문제인 거고요. 그분이 착한 적자는 뭐가 착한 적자고 그럼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다 나쁜 적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진주의료원 사태 100년 넘게 이어져 오던 공공의료기관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결단으로 문을 닫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뭔가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측면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로 선정된 것이 1년 못 채우고 물러난 실세 장관 진영, 후임 학자 출신의 문영표 장관. 장관이 6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네, 실세 장관이라고 해서 임명이 됐는데 6개월 만에 국민연금 문제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그게 연계. 그렇죠. 뭐 그렇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하고 연계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네, 저희가 보건의료 전문 매체다 보니까 복지는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이 논란의 핵심에 대해서 뭐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사를 쓰진 않았죠. 복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진영 장관은 요즘 뭐 하나요, 이제? 지역구 관리. 국회의원으로 용산으로 돌아갔죠. 네. 용산구에 뭐 이렇게 아직 선거도 많이 남았는데 지역에서 특별히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 진영 장관 처음에 취임했을 때 그 장관 사모님이 의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의료계의 이 어려움, 의료계의 이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해 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좀 있긴 있었는데 뭐 워낙 짧게 재임하셨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요? 그게 의협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아쉬워했었는데요. 뭔 사안만 터지면 이건 진영 장관이랑 다 얘기가 됐던 건데 진영 장관이 갑자기 물러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모든 정책이 있어서 네. 확인된 바는 아니죠. 네. 뭐 진영 장관이 뭐 이걸 해주겠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100% 뭐 했다고는 주장하는데 뭐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 친의료계 쪽인 성향을 가졌다고 봤던 거죠, 의료계에서는. 병원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서 네.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의료계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으로 알려졌었는데 이게 의료계에서 이제 사태가 되자마자 되게 아쉬운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 6개월 동안에 의료계를 위해서 뭘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예의가 통하고 뭔가 이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었는데 떠나서 좀 안타깝다 뭐 이런 게 이제 의료계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렇죠. 문영표 장관은 의료계 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어서 그리고 뭐 워낙 그 하마평이 전혀 없던 분이라서 깜짝 인사다 그랬는데 지금 취임하신 이후에 복지부 내의 그 공무원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임 장관에 대한 평가라 그럴까요?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는 이게 학자였기 때문에 전혀 정치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복지부가 이거에 대해서 의료계도 잘 모르고 이제 복지의 그 기초연금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인물 아니냐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는데 이게 학자이다 보니까 이제 배우려는 열의가 강하다는 그런 평가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할 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솔직한 얘기 뭐 이렇게
술집에서 들은 이야기 이런 거 뭐 없어요? 저는 일단 저랑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네, 장관님 새로 취임 당시에 시끄러웠던 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조용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냐. 네. 이 청문회에서 이게 논란이 되면서 이게 청문회를 통과하냐 마냐라는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통과되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이 약계 쪽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계에서는 크게 다루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는 중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펼치실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장관님께서는 이 보건의료 쪽은 아무래도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념의료 한 권 읽으시면 한국 의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념의료 광고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책 광고 여러 개 있는데 개념의료 광고만 아직 못 만들었어요. 빨리 만들어서 좀 더 많이 팔리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13년 청려회사가 선정한 2013년 의료계 10대 뉴스를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언저리 뉴스들 또 자질구레한 뉴스들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 자, 히포크라테스 2013년 송년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10대 뉴스 살펴봤는데요. 10대 뉴스에 들어갈 만큼 큰 사건, 뭐 큰 화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맞아. 그거 참 재밌었다. 황당했다.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10개 만들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 번째 황당했던 뉴스 어떤 게 있나요? 문 기자? 네, 아무 잘못 없이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죄로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모님이 형의 거의 절반을 대학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네, 뭐 나라 전체가 다 시끄러웠던 사건이죠. 그 유명한 사모님 사건. 사모님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인지 처음 알았어요. 요즘 아무한테나 사모님이라고 그러면 약간 느낌이 부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의료계에도 중요했던 것은 어쨌든 허위 진단서를 발부한 혐의로 네. 의과대학 교수가 구속됐죠, 결국. 검찰에 따르면 이 사모님 주치의인 세브란스 박모 교수한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도 교수 직위 해제를 결정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회원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뭐 허위 진단서를 발부한 거는 일단은 사실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정말 이 주치의 한 사람이 뒤집어 쓰고 끝날 사건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검사들은 그러면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설마 그랬을 리가요? 그러니까요. 진단서 한 장만 보면은 무조건 다 그러면 이렇게 형집행정지를 해주느냐? 그러면서 이 형집행정지라는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아마 이 뉴스는 10대 뉴스로 안 들어가고 이 언저리 뉴스로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송 기자. 네, 이번에는 한양의대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한양의대 박문일 학장이 자신의 아들을 한양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시켰다, 이런 의혹을 받아서 사퇴했는데요. 네. 이 사건은 의대 일반 교수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학장으로 있는 분이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자기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 이것 때문에 참 논란이 커졌고 결국 이 문제로 사퇴까지 하게 됐죠. 그 박문일 학장은 자진 사퇴를 했고요. 학생은 어떻게 됐죠? 아들은 입학을 한 걸로 아는데. 네. 학교 측에서는 입학 취소를 좀 논의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스스로 자퇴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 물러나는 쪽으로 결과가 됐는데요.
그 말고 뭐 다른 그 조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네. 문제는 글쎄요. 이 사건이 굉장히 파장이 컸던 게 딴 대학도 그렇지만 의과대학, 물론 여긴 의학 전문대학입니다만은 네. 의대 입시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학장이 자기 아들을 그것도 뭔가 이렇게 논문에 이름을 대신 올려주는 뭐 이런 방법으로 네. 그 실적을 쌓았다는 거죠. 지원할 때 제출한 SCI급 논문 2편에 대해서 표절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거기에 이름을 올려준 거죠.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 이 뭔가 지원하기 전에 훌륭한 논문을 쓴 것처럼 하는 실적을 만들어주기 위한 뭐 잘못된 부정 이런 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요. 의대랑 의전원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의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는 지만 의전원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SCI급 논문이 필요한 것도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네. 뭐 그래서. 필요하다기보다도 그런 아무래도, 게 실적이 있으면 그렇죠. 면접이나 이런 점수에서 플러스가 되는 네. 거죠, 이제. 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부정이 있진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의 눈길도 있었는데요. 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들은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고 들었고요. 오히려 이제 몇몇 학교에서는 이 교수의 뭐 학장은 물론이고 그 병원의 교수의 자식들이 지원했을 때는 오히려 그거를 더 이렇게 공개해서 미리 더 피해를 받는. 네, 오히려 역차별을 받으면 그죠. 받지 플러스 점수는 받지 못하도록 하는 뭐 장치들도 마련해두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양의대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 언저리 뉴스도 대학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이것도 논문에 관련된 건데요. 서울대병원 소속 A 교수가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둘러싸고 조작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진 겁니다. 네, 이 흉부외과 논문이었죠, 이거는? 네, 이게 데이터를 조작한 건데요. 이게 삼성 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세종병원 소속 의사가 참여해서 그 미국 흉부외과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인데요. 이게 심장 수술 생존율 부분에서 데이터를 조작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세 개 병원의 수술 관련 데이터들이 서울대병원으로 전달이 됐고 그거를 다 모아서 서울대병원에서 논문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뭔가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건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제공한 세 개 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데이터만 줬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나요? 이게 아직 논문 조작과 관련되는 공식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불거지자 A 교수는 환자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며 조작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었던 사건이 그 세 개 병원의 교수들도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 논문이 조작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데이터만 제공했고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조작은 거기서 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만 주고 아무 일도 안 했을 때는 공저자로 이름도 안 올라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네. 네, 그 그래서-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만 줘도 혹은 좀 더 더 조그만 기여를 해도 이름을 너무 쉽게 올려주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어쨌든 정 때문인가요? 정?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뭐 승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쨌든 데이터만 제공했을 뿐 우리는 논문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변명을 했지만 거꾸로 내가 그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이 올라갈 만큼 기여한 적이 없는데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건 스스로 인정하는 인정을 하고. 그렇죠. 이런 좀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던 그 일입니다. 뭐 어쨌든 황우석 사태까지 겪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좀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정확한 진실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언저리 뉴스로 선정된 거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 처음으로 사기죄가 적용되고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런 뉴스네요. 네, 이거는 모두의 그 김선욱 변호사가 인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기도 했는데 네.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 사기죄가 적용되고 징역형까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사기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뭐 의료법 그렇죠. 위반이나 이런 의료법 것만 위반으로 해서 있었던 거고. 벌금형 뭐 이 정도여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좀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사무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꾸준히 요구해 왔던 문제였고요. 네. 12월 5일에 사무장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그 사무장 10명에게 사기죄가 적용되고 최고로 징역 3년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들이 그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병원은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전에 사무장병원 사건하고 좀 다른 거는 네. 과거에 이제 사무장병원들의 전형적인 유형은 보통 의사를 개설자로 내세우고 그 의사에게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주는 형태로 오너가 따로 있고 이런 그렇죠. 형태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사무장은 벌금형만 받고 의사는 오히려 이제 환수 조치 뭐 이런 거를 당하면서 뭐 완전히 망하게 되고 뭐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의사가 개설자가 아니에요. 네,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여러 개를 개설하고 의사들은 단순히 고용해서 이렇게 뭐 진료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액수는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네, 현행법상 원래는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한데 비영리 법인의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사정이. 그 비영리 법인으로 사단법인 개설 허가를 받고 그 관련 조항에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면 이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개설된 그 A 사단법인이라고 흔히 그냥 부르면 A 사단법인의 간판을 걸고 운영된 사무장병원이 총 16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이렇게 16곳의 사무장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이 32억 원을 넘었고요. 이야, 32억이요. 네. 알차게 본 거죠. 근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 거는 맞습니다. 사기죄가 적용이 되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니까요. 근데 웃긴 건 이 32억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서요. 이 사단 법인 쪽에서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폐업 신청을 해버리면 돈을 받을 주체가 사라져버리니까 부당으로 지급했던 요양급여비 32억 원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네, 참 답답하네요. 이게 사무장병원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뭘 잘 모르고 이제 들어갔던 명의를 빌려줬던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렇게까지 기업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서 수십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가져간 다음에 법적으로는 이제 환수 명령이 내려지겠지만 돈을 줄 곳이 없어서 돈은 없어진 거죠. 뭐 네. 그냥 우리는 없는데요. 이러면 끝이라는 거죠. 뭐 징역을 3년이 아니라 좀 더 32년 정도? 32억이니까. 그래요. 하여튼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이 최근에 있었고요. 5번째로 선정된 언저리 뉴스는 동아홀 현판이 40년 만에 철거된다. 요게 이제 선정이 됐네요. 요건 이게 무슨 언저리 얘기죠? 뉴스다운 언저리 뉴스 그렇죠. 같긴 한데요. 진정한 언저리 뉴스네요. 이거는. 네, 뭐 저희가 10대 뉴스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동아제약과 관련된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의협의 회관 안에 있는 그 장소의 이름이 바뀌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의협에는 그 40년 전에 의협 회관 3층에 회의실이 큰 게 있는데요. 거기 이름을 동아홀이라고 불렀었어요. 그걸 네. 40년 동안 동아홀이라고 불러왔던 거였거든요. 동아제약이 낸 돈으로 그 회의실이 그렇죠. 만들어졌겠죠. 기부를 통해서 회의실이 조성돼서 그래서 40년 동안 동아홀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여기에 연루된 의사만 1,400여 명에 달하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거기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제약이 우리를 속였다 뭐 이런 반감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동아홀에 걸렸던 이 동아홀이라는 현판도 떼고 이름도 아예 바꾸기로 했죠. 이제 뭐라고 불러요? 그냥 3층 회의실로 불러요. 3층 회의실이요? 굉장히 네. 작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의협에서는 나름 제일 큰 공간이긴 한데 지금 네. 그냥 3층 회의실로 부르죠. 그 동아제약 측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회사 차원에서 뭔가 의사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건 아니다. 그 전직
회사를 나간 네. 직원 한 명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고 회사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긴 하던데요. 어쨌든 동아제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그렇죠. 표현된 것 같고 서울시 의사회 회관에 있었던 큰 회의실 이름도 동아홀이었는데 동아홀이었죠. 거기 거기- 현판도 떨어졌다고요? 네, 거기도 뗐어요. 그래서 현재 의료계 관련된 회관에서는 동아홀이라는 이름은 없죠. 네. 명칭을 새로 바꿀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냥 3층 앞으로도 회의실이라고? 강당이 날 것 같아요. 강당. 3층 3층 강당? 강당? 네, 회의실보단 강당이 날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서 좀 기부금을 또 내면은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 아니 뭐 그 축구장 이름 같은 것도 이렇게 가끔 몇 년 계약해가지고는 명칭 네. 사용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현재 분위기로는 당분간은 뭐 그냥 3층 회의실로 부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동아제약에게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긴 한데 뭐 나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 이름까지도 이렇게 바꿔야 굳이? 했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40년 동안이나 동아홀이라고 불렀는데 네. 기자들도 처음엔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째 선정된 언저리 뉴스는 남자 간호사회가 창립됐다. 이런 건데요. 그리고 남자 간호사가 처음 탄생한 지 50년 만에 생긴 간호사회라고요? 네, 남자 간호사회가 지난 4월에 창립을 했는데요. 이제 남자 간호사회는 창립 후 중점 사업으로 이 병역 문제 개선을 꼽았습니다. 네. 지금 남자 간호사들은 당연히 일반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네.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병역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뭐 군의관처럼 뭔가 별도의 이제 그 네, 공보위처럼 수색을, 네. 네, 농어촌 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이런 반응인 거죠. 뭐 아. 공보위처럼 공보관 네. 뭐 이런 공보관, 공보관? 공중보건 간호사. 간호사 이런 네. 걸 만들어 달라는. 아, 그러니까 군대에 배치해달라는 네. 얘기는 아니군요. 지금은. 그렇죠. 네. 네. 군대는 아니고 군대는 간호장교가 따로 있으니까 이미 네. 그리고 네. 위생병들이 있으니까 공중보건 간호사제도 간호사로. 네. 실제로 지방에는 간호사를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들 어려워하지 힘들어하는 않습니까? 곳이 많기 네.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이제 다들 하나씩밖에 안 낳고 그래가지고 또 병역 그 기간은 자꾸 줄이고 그래서 일반 사병도 모자란다고 뭐 그러던데. 글쎄요. 뭐 어쨌든 이거는 아직까지 전혀 뭐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확정된 게 아니고 남자 간호사회가 창립되면서 요구 사항으로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당장 뭔가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자 간호사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서 이제 1000명을 조금 넘은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50년 전에 요즘은 뭐 남자 간호사가 그래도 비교적 흔한 편입니다만은 50년 전에 처음 그 간호대학에 가신 그 선구자적인 그분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랬겠죠. 문화 자체가 네. 없었잖아요. 네. 남자 간호사는 최초인데 네. 간호사로도 안 봤을 것 여성화되지 같은데. 않았을까요? 글쎄요. 다니시면서. 뭐. 그 문 기자는 만약에 지금 다시 대학을 가게 되면은 간호대학에 혹시 갈 마음은 없어요? 가면은 그 여학생이 굉장히 많고 뭔가 지금 1000명 정도 넘었다고 하는데 5000명 수준이면 충분히 갈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늘기 전엔 안 가겠다? 네, 간호대학은 취업률은 굉장히 높은 과니까. 그렇죠.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는 과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간호사의 업무 중에도 뭔가 이렇게 좀 남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더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더리 간호사가 오더리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욕먹을 발언인가요? 네. 오더리는 그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고요. 병원에서 뭐 이렇게 환자를 나르거나 여러 가지 이 조금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기타 잡무를 처리하는 허드렛일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분들의 이 분들을 통칭하는 단어, 영어 단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더리라는 그 단어 자체에 뭔가 비하의 의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근데 좀 발음이 왠지 오더리, 네. 오다리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일본에서 온 말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뭐 비하의 뜻을 담아서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냥 멀쩡한 그런 직종을 직종을 뜻하는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예. 그 오더 그 ORDER 네, 네. 그 오더에 LY가 붙어 있습니다. 스펠은. 예. 이런 얘기까지.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벌써 7번째네요. 서울의대 신축 공사장에서 유골이 왕창 나와가지고
굉장히 뭐 이거 재밌었어요, 화제가 이 됐었죠. 뉴스. 이건 네. 뭐 언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난 11월 서울의대 융합의생명 교육연구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6월 50여 구가 발견된 사건. 50여고요. 네. 네. 대개 이런 게 발견되면은 국방부에서 출동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쪽 한국 전쟁 때 네네.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게 당시에는 이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나와서 네. 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의 유골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혀서 어. 이게 더 관심이 집중된 거죠. 네. 그러면 전쟁 때 묻힌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무슨 실험 때문에 사람들을 노숙자를 뭐 이렇게 데려다가 실험을 해놓고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의 뭐라 그러죠 그런 걸? 해부학 실습 관련해가지고. 네, 뭐, 그런 식의 네. 얘기들이 막 나오기도 했었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59가 발견됐다 무더기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 장소가 어쨌든 병원 부지 아니니까 뭐 서울의대에서 가령 해부학 실습을 한 다음에 그 사체를 아무렇게나 좀 대충 어디다가 이렇게 묻었다 이런 의심을 해볼 수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아직 이게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2008년에 이게 종로구 영건동 국제협력단 다리에 6월 28구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국과수에서 이 일부 뭐 두개골이 톱으로 잘린 흔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해부용으로 사용됐을 거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도 네. 그 연건동 그러니까 서울의대 그 부지 안에서 6월 28구가 발견된 적이 있었군요. 네. 뭐 글쎄요. 아마도 짐작이지만 해부학 실습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사체를 옛날에는 이렇게 대충 처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해부학 교실에서 해부용으로 쓰는 사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기증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습에 사용한 다음에는 굉장히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뭔가 이렇게 추모와 관련된 의식도 하고 그 다음에 잘 수습해서 뭐 화장하고 이런 식의 좀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병원 측에서도 놀랐지만 그 공사하시던 분들은 정말 깜짝 놀랐겠습니다. 50여 구가 그러게요. 네.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6월은 다시 현재 국과수로 가 있고 그 자리에서 공사는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 다 짓고 나면은 그 건물에서 또 뭔가 괴담 이런 거 전설의 고향 같은 스토리가 좀 돌기는 하겠군요. 뭐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어디 가면은 뭐가 들린다거나 뭐 이런 소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언저리 뉴스는 복지부 세종시대 개막이네요. 네, 뭐 복지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일 텐데 저희는 그냥 언저리 뉴스로 지금 취급하고 있네요. 이게 복지부가 지난 20일 이제 세종시에 있는 세종청사로 모든 이전을 마쳤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모든 직원들은 그쪽으로 이제 다 출근하고 있고요. 네. 이게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는 꼴이죠. 뭐 세종시 간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고 하던데 어쨌든 종로구 개동에 있던 그 현대빌딩 한 3층, 4층 뭐 네, 그 정도 썼죠. 현대빌딩의 4층 정도. 네. 근데 지금 올마간 건물은 완전히 독립 건물이라면서요? 네, 단독 건물로 1층부터 7층짜리로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의료계에서 보건의료 정책실은 4층에 있고요. 네. 이제 기자실은요? 기자실은 3층에 있네요. 네. 기자실은 3층에 있는데 네,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군요. 제대로 3층에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만. 아직 정비 안 됐대요. 네. 네. 빨리 정비되면은 가서 또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이전한 것도 이전한 거지만은 이전하는 날짜 때문에 뒷얘기가 좀 있었어요. 하필 이날 이사 가냐 뭐 이러면서 언제 이사해서 그런 거죠? 이게 하필이면 의료계가 원격 의료 때문에 걸기대회를 개최했던 15일날 이제 보건의료 정책실이 이제 모든 이전을 했기 때문에 말이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때 이제 이사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제 실제 현장에 있는 복지부 직원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던 내용이죠. 네. 그래도 한 명쯤은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근데 이런 모든 복지부 이전에 대해서 이제 수혜자는 이제 이삿짐 센터가 가장 큰 수혜자라는 얘기가 많죠. 그 이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것 네, 같은데. 상당히 또 많이. 상당히 멀어서. 이것도 네. 또 수의 계약하면 안 되고 뭐 입찰하고 이런 거 입찰로 다 해서 했겠죠? 네,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엄청난 돈을 땡 벌었다는 잡았네요. 얘기가 부산 있어요. 집센터. 그렇군요. 복지부의 공무원들은 그럼
주로 세종시에 집을 이미 마련을 했나요? 아니면 네. 뭐 가족들하고 같이 가나요? 혼자 가나요? 아니면 출퇴근하나요? 일부에서는 혼자 이제 오피스텔을 얻어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좀 이제 과장급 정도 되신 서울을 왔다 갔다 자주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신다고 해요. 이게 출퇴근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는 하는데. 힘들 것 같은데요. 듣기만 해도. 네, 꽤 멀잖아요. 1시간 한 반 걸리잖아요. 네, 1시간 빨리 반 가도. 정도 걸리는데. 네. 사실 뭐 의정부에서 홍대 정도 직장을 다니는 이 송수연 기자도 1시간 반 걸리죠. 1시간 10분이요. 1시간 10분? 아, 의정부가 훨씬 가깝군요. 세종시보다는. 그럼요. 자, 어쨌든 복지부는 세종시로 이제 갔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세종시대에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을지 또 복지부가 일을 잘할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9번째로 선정된 사건, 이거 진짜 황당한 사건이니. 이거는 의료계의 뉴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아주 기가 막혀 했던 사건이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을 이미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내 아내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나간 방송인데 어떤 얘기냐면 결혼 생활을 한 3년간 자신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사라고 가족이며 주위 사람들을 모두 속였던 그런 사건인데요. 네. 뭐 결국은 거액을 들고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이게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자기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의사다라고 속여서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계속 산부인과 의사, 계속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사로 다녔던 거죠. 그럼 매일 새벽에 이제 출근하고 밤에 들어가고 뭐 그렇죠. 이거를 했다는 거죠. 심지어 병원에서도 그 아내가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이 내 서울대병원 진료를 가야 되는데 뭐 그런 부탁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죠. 앞당겨 달라. 네. 외래를 네. 좀 잡아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 직접 나타나서 그걸 다 잡아줬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일인 거죠. 너무 태연하게 인사 행세를 정말 잘했던 거죠. 이 근데 여자분이. 이제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일단 그분은 왜 그랬을까? 이것도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그 병원 내에서 가운 입고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뭘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그 동네 아주머니들의 뭐 민원도 해결해 줬다면서요. 그렇죠. 그 민원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줬을까? 참 궁금한데 일단 왜 그런 것 같아요? 글쎄 거기서도 왜 그랬나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그 가족 그러니까 그 여성의 아버지를 이제 취재진이 찾아가서 뭐 이렇게 취재를 해봤는데 내 딸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마라. 할 말 없다. 라고 하고 되게 가난하게 살거나 뭐 이렇게 불우하게 산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아버님이 어디 대학의 교수분이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요? 네. 교수쯤 됐으면 그 자녀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거나 무슨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도 무슨 집안 사정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가족들과도 연락을 안 하고 살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식에 불렀던 부모들도 다 대역이었어요.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그 왜 결혼식에 네. 하객도 그죠. 일당 주고 이렇게 알바 부르는 쓰는 거, 것처럼 부모부터 네, 하객까지 다 가짜였다. 네, 다 가짜였던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전 좀 더 솔직히 놀랐거든요. 저 큰 병원에서 뭐 잠깐 일해본 저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운 입고 다니는 사람이 한 1000명 넘을걸요? 일단 의사만 해도 수백 명이 되니까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직종,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종은 의사 말고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 뭐 100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뭐 사실 조금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같은 과 학생들도 서로 다 모르잖아요. 한 학년에 뭐 200명, 300명 되고 이러면 서로 모르는 것처럼 그 왜 연대 경영학과 학생 이런 사람들은 술집에서 시비 붙어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나중에 화해하고 나서 인사하는데 경영학과 같은 학번이라고 자기는 A반이고 얘는 뭐 F반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농담을 하는데 병원에서 서로 다 몰라요. 누군지.
그래서 가운 입고 다니고 뭐 가령 명찰도 아마 위조해서 그러면 네, 달고 위조했어요. 다녔겠죠. 똑같이. 예. 달고 다니면은 그냥 그런 저 사람은 산부인과인가 보다 하는 거고 물론 같은 산부인과 의사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쟨 누구지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신기하네요. 그게 발각이 안 된 거는. 그게 뭐 우리 아무래도 다니면서 명찰 잘 안 봐요. 생각해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다.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산부인과에 일하는 의사들은 얼굴을 다 알죠 이미. 그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걔는 상과가 산부인과가 아닌 거지. 음. 그러니까 명찰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냥 지나가는 거고 뭐 무심히 예를 들어서 그 여성분이 진짜 예쁘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누구지 이러고 산부인과에 아무개라고 되게 예쁜 사람이 있던데 뭐 이러면서 소문이 나서 발각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예쁘진 않았나 보네요. 그러네요. 3년간 발각이 안 된 걸 보면 화제가 될 만한 미모는 아닌 걸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문제에 의사 사칭했던 그분은 현재 그러면 실종 상태네요? 네, 실종 사태. 그리고 뭔가 남의 돈을 들고 튀었기 때문에 뭐 수배나 뭐 이런 상태이겠군요. 네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부풀려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네. 걷어서 그러니까 도망간 이제 상태인 거죠. 네, 서울대병원 의사가 뭐 저거 하겠냐, 네. 들고 튀겠냐. 그렇죠. 병원에서도 생각으로 많이 봤는데 가운을 네. 입고. 투자해서 돈을 맡긴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이군요. 그거 하려고 그 사칭을 한 것 같은데 3년이나. 3년이나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상당히- 자녀도 있대요. 애도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남편은 정말 몰랐나요? 몰랐대요. 정말. 그 참 말이 안 되는 게. 남편도 아니 그러면 서울대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뭐 레지던트인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임이라고 했는지 교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월급이 나오잖아요. 네,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근데 걸 어차피 확인을 했을 돈 텐데. 관리는 대부분 아내들이 하잖아요. 그 돈 관리를 직접 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건가요? 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이 그냥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좀 웃기는 해프닝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사기꾼이 혹시라도 환자들에게 뭔가 위해가 가는 그렇죠. 네, 아까도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하셨듯이 큰 병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직도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것도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환자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일단 하나의 단순한 해프닝으로 일단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잡히면 왜 그랬는지 자세하게 좀 또 보도가 될 것 같네요. 그때 되면 또 다시 저희도 좀 다뤄보도록 하죠. 정말 궁금하네요. 네. 자, 마지막 언저리 뉴스는 의사협회가 대국민 사과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왜 사과를 했나요? 네, 이게 주방 세제 하나를 그러니까 뭐 어떤 제품을 사면 대한의사협회 인증 마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추천 마크가 붙잖아요. 네네. 광고에도 막 나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추천했다가 오히려 덤탱이를 쓴 그런 사건인데 옥시라는 세제를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해 줬는데 이 옥시 세제가 세제 기준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옥시도 여러 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방 세제 데톨 이게 뭐예요? 3in1 키친 시스템 제품에 대해서 뭔가 의사협회의 네. 이름과 로고를 쓰도록 했는데 이 물건이 인체 피부 자극 시험 뭐 이런 결과에서 문제가 생겼군요. 네, 이게 산성도가 4.0, pH라고 그러죠. 4.0이 기준인데 이걸 훨씬 넘어서 6.0에서 10.5까지 높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의협 쪽에서도 이 제품을 추천하려면 이 제품이 안전성이 있는지를 우선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옥시 쪽에 관련된 자료를 다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회나 이런 걸 꾸려서 다 검토를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와서 여기가 한국소비자원에서 이걸 추가를 해서 제품을 조사를 해보니까 산성도 기준을 초과했다. 이게 나오고 그 불똥이 이 제품을 추천했던 의협으로 튄 거죠. 자, 그러니까 추천 당시에 확인은 했다는 거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냥 추천해주세요 하니까 추천 이러고 이름을 빌려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가 단체인데 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아니 그러면 사실은 뭐 의사협회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확인하고 추천서 써줬으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다시 검사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의협도 그렇죠. 조금 억울하긴 하겠어요. 네, 거기다가 돈을 추천을
추천을 해주고 돈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네, 얼마 받았어요? 뭐 2억 몇 억 단위, 억 단위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게 또 어찌 보면 제 전문가 단체 이름을 쓰게 하는데 그걸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 돈을 뭐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공익 사업에 사용했다고 의협 측에서는 그 명세까지 다 밝히면서 우리는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공익 사업에 사용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의사들이 돈을 받았다 하면 딱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게 있어서 좀 그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됐었죠. 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돈을 받아서 뭐 집회하는 데 썼다든지 네, 다른 일반 회계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별도로 해서 공익사업에 썼다고 네. 하니까 그래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의사협회는 이래저래 올해 막 집회도 하고 하는 와중에 대국민 사과도 하고 참 나름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청년의사가 선정한 2013년 10대 뉴스 그리고 10대 뉴스에는 못 끼었지만 재미있었던 10가지 언저리 뉴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네, 많이 많았죠. 있었죠. 네. 저희 청년의사 신문 송년호에서는 제약 관련 분야의 10대 뉴스도 따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의사가 1년 동안 썼던 커버 스토리와 각종 기획 기사들을 모아서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라는 또 정리하는 결산 기사도 또 썼습니다.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 다 못 들으신 이야기는 청년의사 송년호 종이신문이나 또 저희 웹사이트에서 또 앱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이제 정리를 좀 할까요? 송 기자 끝으로 1년 마무리하는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올해는 정말 저희도 정리하면서 뭐 회의를 거치면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년에는 안 좋은 일 아니고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저의 바람이기도 한데 기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기사거리가 없어서 기사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미담 전문 기자가 뭐 되면 되죠. 만약에 좋은 일만 계속 생긴다면.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연말에 큰 집회도 있었고 2014년에도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문성호 기자, 정부 출입을 앞으로 계속 할 텐데 또 세종시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바쁠 것 같습니다. 2014년은 어떨 것 같아요? 2014년은 세종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 같고요. 차를 한 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사준다고 하던가요, 혹시? 그럴 계획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차를 마련을 하시고 뭐 기름값 정도는 아마 보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세종시에서 또 좋은 기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같이 이야기 나눈 송수연 기자, 문성호 기자도 내년에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청년의사의 다른 10여 명의 기자들도 또 더 열심히 뛰어서 또 좋은 기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도 매주 더 알찬 내용으로 계속해서 찾아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13년 동안 청년의사에 보내주신 모든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히구라에 대한 청취 소감은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또 팟빵 아이튠즈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메일도 있습니다.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는데요. 1666-189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료 없는 번호입니다. 중요하네요. 네. 그럼 송년 특집으로 준비해드린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3년 마지막 방송 마치겠습니다. 가보년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